나는 아직도 탄 냄새가 섞인 작업복 냄새를 맡으면 가슴 한쪽이 저릿하면서도 이상하게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이제 그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사람도 없는데 버스에서 앞사람 목덜미에 검은 얼룩만 보여도 손이 먼저 움직이려 한다. 먼지 털어주고 빨래 삶을 물부터 올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아직 몸에 남아있다. 나는 1967년 강원도 산골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탄광 바로 아래 비탈에 우리 집이 있었고 겨울 새벽이면 탄광으로 올라가는 남자들 발소리가 돌계단을 울렸다. 까만 작업복에 낡은 점퍼 하나, 목에는 수건을 감고 허리를 조금 굽힌 채 한 줄로 걸어 올라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린 나는 아버지 얼굴보다 석탄가루에 절어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작업복만 더 또렷이 기억했다. 우리 집은 방 2칸에 부엌 하나.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와 얼굴이 얼얼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연탄불을 갈고 물을 올렸다. 연탄이 제대로 안 붙는 날이면 부엌에 연기가 꽉 차 눈이 맵고 나는 이불 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학교는 공부보다는 분유 배급받으러 가는 것 같았다. 하얀 분유를 물에 타서 나눠줄 때 우리는 종이컵 바닥까지 핥아 먹었다. 집에서는 그런 걸 먹을 수 없었으니까. 우리 집 사정은 늘 빠듯했다. 아버지는 광부였지만 월급날이면 집보다 술집으로 먼저 갔다. 그러면서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머니는 또 불안해했다. 술값을 빼고라도 아버지가 갱도에 들어가야만 우리 셋 남매가 겨우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첫째라 늘 동생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내 일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나는 책가방을 메고 곧장 집으로 뛰어왔다. 중학교에 갈 무렵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다. 성적이 괜찮으니 공부를 계속 시키라고 했다. 어머니 손이 성적표 위에서 잠깐 떨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집 사정 알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날 밤 나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다. 계속 공부하면 이 산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새벽 5시 비탈길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자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밥솥 뚜껑부터 열었다. 그게 먼저였다. 중학교는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두었다. 등록금을 못 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 교복 치마를 잘라 동생 바지를 만들었다. 남은 윗부분은 내 앞치마가 되었다.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는 순간 나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알았다. 이후 나는 읍내 식당 설거지 일을 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나가 밤늦게까지 기름 묻은 그릇을 닦았다. 손님들 중에는 탄광에서 내려온 남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고 웃고 욕하고 내 얼굴을 알아보면 많이 컸네. 어머니 잘 계시지? 하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여기서 그릇을 닦고 그들은 여전히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세상은 그대로구나 싶었다. 19에 나는 시집을 갔다. 선택권이라 할 것도 없었다. 어머니가 점집이며 소개며 다니더니 결국 같은 탄광촌 위쪽 집을 골랐다. 남편은 나보다 3살 많고 아버지처럼 광부였다. 도시로 나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보다는 익숙한 산과 길 사이에서 사는 게 그나마 나아 보였다. 시댁은 우리 집보다 조금 나았지만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설거지하는 곳이 시댁 부엌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도시락을 새벽마다 싸서 탄광 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 내보냈다. 임신을 해도 사정은 같았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허리를 펴기도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누워있다고 애가 나오냐 라며 더 부려먹었다. 나는 그 말에 대꾸 한번 제대로 못했다.
남편은 처음엔 평범한 광부였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내밀며 가끔 과자도 사왔다. 그러다 30을 넘기면서 기침이 깊어졌다. 밤마다 가래 섞인 기침을 하더니 어느 날은 피 섞인 침을 뱉었다. 병원에 가자는 내 말에 남편은 광부들 다 그래. 좀 쉬면 나아 라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좀 쉬는 날 같은 건 남편에게 없었다. 결정적인 날은 여름 끝자락이었다. 그날 새벽에도 나는 도시락을 싸서 남편에게 들려주었다. 남편 목덜미는 유난히 창백했고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오늘은 그냥 쉬면 안 되겠냐? 고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은 작업화 끈을 꽉 조여매며 말했다. 오늘 빠지면 반장이 가만 안 둬. 그 말과 함께 그는 도시락을 낚아채듯 들고 나갔다. 나중에 나는 수십 번 생각했다. 그 도시락을 빼앗아 들고 못 나가게 붙들였더라면 어땠을까? 그날 오전, 밖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워졌다. 비탈 아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거렸다. 갱도 무너졌다더라. 몇 명 갇혔다더라. 죽은 사람도 있다더라. 빠르게 오르내리는 이름들 속에서 나는 귀를 막고 서 있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이미 뱃속 어딘가에 내려앉았다. 남편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흰 천에 쌓인 시신으로 나왔다. 석탄가루와 흙이 묻은 채 차가운 얼굴에선 내가 알던 욕 많고 말투 거칠던 남편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산이 사람을 삼켰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동안 참고 살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나는 어린아이를 껴안은 채 숨만 겨우 쉬었다. 장례가 끝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탄광에서 나온 보상금은 외상값과 장례비로 거의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내 팔자가 우리 집 기운 망쳤다 며 입버릇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오고 싶어서 이 집에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삼켰다. 그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일을 나갔다. 탄광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떠났다. 우리는 남았다. 나는 읍내 세탁소에 취직했다. 고무대야와 낡은 세탁기 2대, 빨래판이 전부인 세탁소였다. 탄광에서 돌아온 작업복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졌다. 고무장갑을 끼고 그 옷들을 물에 푹 담그면 물은 금세 새까매졌다. 석탄가루가 떠다니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남편과 그 동료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흔드는 것 같았다. 그래도 깨끗이 빨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 날 또 산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다. 큰애는 고등학교까지 겨우 마치고 서울 공장으로 올라갔다. 둘째는 군대 다녀와 막노동을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엄마처럼 살지 마라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 다만 그래도 너희는 겨울에 방 안에서 입김 나오는 건 모르고 자랐지 않냐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아이들은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의 속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탄광이 완전히 문을 닫고 세탁소도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쉰이 넘었다. 그 뒤로는 학교 청소 일을 했다. 새벽에 학교에 나가 복도와 화장실을 닦았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했기에 늘 서둘러야 했다. 복도 창밖 운동장에는 예전에 우리와는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도시에서 온 전학생, 학원 가는 아이들. 시대는 많이 바뀐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걸레를 짜고 누군가 지나간 자리를 닦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매서운 눈빛보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휘젓던 뒷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나에게 상처 준 말도 많았지만 그 또한 나와 비슷한 길 위에 놓인 여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만 조금 먼저 태어나 먼저 며느리, 먼저 어머니가 되었을 뿐. 남편이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방 한쪽 탁자 위에는 아직도 그의 사진이 있다. 옛날 사진이라 윤곽이 흐리고 실제보다 훨씬 순한 표정을 하고 있다. 나는 가끔 그 앞에 앉아 말없이 앉아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묻고 싶은지 확실히 모르면서도 그날 새벽 붉은 얼룩이 묻은 손수건과 도시락을 내주던 내 손이 함께 떠오른다. 이제 무릎이 좋지 않아 비탈길을 오르내리기 힘들지만 가끔 동네 아래까지 내려가 탄광 입구가 있던 자리에 작은 공원에 선다. 기념비에는 이곳에서 일하다 떠나간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중 하나가 남편의 이름이다. 나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읽고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문 뒤 숨을 길게 내쉰다. 내 삶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잘 견뎌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 나는 다만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깊은 산골의 사이렌 소리와 새벽 비탈길의 발소리, 손에 남은 비누물 감촉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물을 끓이고 빨래를 개키고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괜찮다, 잘 지낸다 라고 말한다. 더 이상 검은 작업복을 빨지는 않지만 그 냄새는 내 안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다. 아마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그리고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나만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닐 거라고. 나처럼 나보다 더 고단하게 각자의 산과 비탈을 오르내린 여자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검은 먼지들이 아주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진다.